에서는 편집인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에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또 비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 긴급 투입이 우리 세미나에 긴급 투입이 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북한 인권 관련된 운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또 일본 또 지금의 어떤 이재명 이런 다른 이런 문제를 한번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서명구 박사님이나 우리 박석흥 위원님 덕분에 좋은 단어들을 많이 저희들이 배우게 되고 듣게 되는데요. 이 북한과 친일이라는 문제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다시 말해서 요즘은 이 표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승만 정권의 내각 그리고 김일성의 초대 내각 이 딱 표를 보게 되면 이승만 정권의 내각은 친일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재명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다 그냥 친일 내각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그들의 어떤 그 엄청난 파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만은 그 거짓 선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 사실 맨 처음에는 친일 문제를 상당히 내세웁니다. 내세우다가 한 20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친일파 척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걸 쭉 조사를 해보니까 김일성에게 보고가 들어가요. 20가지 정도의 가지고 친일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좀 걸러내려고 그러니까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당신도 죽는다. 왜? 김일성 집안도 친일 집안들이 많은데 김일성도 친일파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5개 정도의 항목으로 극소수의 친일파만 척결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친일파 논쟁은 북한에서는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없어졌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 레닌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혁명은 수출된다고 이게 남한으로 다 수출이 됩니다. 친일 선동이라는 것이 전부 남한으로 수출이 되는데 우리가 트레이드 감시가 무역을 한번 보자고요. 수출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수출을 받는 수입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의 이 거짓 선동을 수출했던 부분을 수입받는 인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종북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개념 없는 우리 친일 문제나 이런 친일파 척결에 사실은 이 자유우파 세력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고 거의 앞장서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개념 없는 친일파 다시 말해서 북한으로부터 수출되어져 왔던 거짓 선동의 친일 논쟁에 개념 없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 그건 종북하고 똑같아. 99%가 그건 거의 종북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개념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출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수출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어디냐면 정치권, 언론, 교육. 여러분 보세요. 정치권이 어디입니까? 다 정당이죠. 정당에는 종북 정당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언론. 지금부터 언론 노조들 하는 거 보십시오. 대부분들이 거짓 선동을 그대로 옮겨 놓는 거죠. 교육. 정규조 아닙니까? 정규조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뭐 다른 것 놓지도 않고 이 거짓 선동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들, 이 파탄들을 저는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또 여기에 또 더 암울하고 또 사람들 분노를 느끼는 것이 기업이 여기에 났습니다. 기업. 여러분 요 표현 아시죠? 우리 아마 어르신은 잘 모르실 텐데 요 표현. 이게 이 메갈리안이라고 하는 이 페미니즘, 우리 아주 잘못된 페미니즘의 그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써서 문제가 됐던 기업이 있죠. GS25 포스트 기억하십니까? 아마 어르신들 잘 모르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잘 알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S25 안 갑니다. 앞으로도 안 갈 거고 계속적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은 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왜냐하면 이 친일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을 때 각 음료수 때마다 다른 그 CU 예를 들어서 CU라든지 다른 편의점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GS25는 딱 그 아사히 맥주 예를 들면 그 딱 안에 우리는 이거를 팔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딱딱딱 붙여놔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는 내가 GS25는 내가 안 간다. 제가 결심하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안 갑니다. 바로 집 앞에 있는 데도 거기를 안 가면 돌아서 갑니다. 저는 그 정도의 각오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바로 이 기업까지 여기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한번 좀 얼마 전 멀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 한번 돌아가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얼마 전 한번 돌아가면
여러분 일본 초계기 사건 있잖아요. 초계기 사건. 우리 국민들 지금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 개월 안 지난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지난 이야기죠. 일본 초계기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들이 가장 관점 두고 바라봤던 것은 거기에 북한 선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한 선박이 거기 왜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초기함 삼봉호 그리고 그 몇천 톤급이 되는 광개토항이 그게 왜 달려갑니까? 뭔가 상황이 이상하기 때문에 일본 초계기가 나타났는데 그 일본 초계기를 대상으로 레이더, 공룡용 레이더를 돌렸어요. 그게 일본 초계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왜 우리나라 영해에 와서 가까이 접근했느냐 이 문제만 문제 삼습니다. 그 핵심은 뭐죠? 북한 선박이 핵심이에요. 그 선박 어디로 갔습니까? 그 선박에 탈북자가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붙잡아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지 않았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북한으로 돌려보낸 거죠. 다 죽인 거죠. 다 죽인 겁니다. 거기에 퍼포스를 맞춰야 될 언론들은 하나도 거기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불화수소 문제 요즘 조금 나오네요. 불화수소 문제. 그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일본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 문제는 명확하게 팩트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민간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이야기 안 하고 대부분 언론들은 뭐냐면 일본 덕분에 불화수소에 있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이 친일 프레임을 재밌게 활용하는 그 바탕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면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요, 그거는 개돼지죠. 우리 국민들 저는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개돼지로 취급하라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에 넘어간다는 게 그건 개돼지죠.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맞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그 이재명 씨 발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봤던 것이 전두환 씨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90대 노인네가 한 몇 개월 사이에 폭삭 늙으셨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저는 폭삭 늙은 것을 봤는데 아마 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 노인 인권 침해다, 뭐 노인 학대다, 뭐 말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사자 명예훼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건데요. 이재명 씨 유에 지금 또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유의 이야기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은 다 친일 세력이 만들었던 정권. 이거 사자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독립운동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루어냈던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없었던 그런 내각에 종사했던 그 분들이, 봉사했던 그 분들이 이렇게 매도당하는 거 사자 명예훼손으로 애들 싹 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전부 다 내려가서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재판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생각들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 돌리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말 돌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노는 장을 마련해도 더 날뛰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은 좀 부족하지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들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서명근 박사님께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좀 뭐랄까요? 이 신영복 있지 않습니까? 왜 그 통역상 그 신영복 씨처럼 좀 말을 좀 재밌게 스무스하게 초등학생들도 들어도 이 자리에 초등학생이 와도 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재밌게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겁니다. 문정부와 586 세력들은 정책을 놓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세력들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보자 망치한테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물론 뭐 저는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도 제대로 재미있게만 설명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상한 뭐 사기 탄핵, 체계 탄핵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권력 주워 먹었던 세력들이네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사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매국, 부일, 뭐 체제 수능형 이런 표현도 얼마나 좋습니다. 학술적으로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청년 세대들에게 접근됐을 때 얼마만큼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은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마지막으로 조선의 멸망 부분, 조선의 멸망. 멸망당해도 마땅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감히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조선을 멸망시킬 때 일본만 나쁜 거지, 그 스스로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근대화에도 실패했고 뭔가 국민들에게 정말로 노예로 되어져 있는 국민들을 제대로 된 주민 시민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미래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었던 그런 세력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속에서 세계적인 추세가 결국은 뭡니까? 다 땅땅 하고 있었던 세상인데 그게 일본이 여기를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일본 책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우리 서 박사님이나 우리 박석훈 위원님의 내용들에 정말로 찬동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청년들, 우리 아이들, 이런 세대들하고도 같이 소통이 될 수 있고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져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